예, 그러면 지금부터 5주차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인데, 어떤 분이 그 압축응력 분포에 대한 실험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설명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조금 좀 보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 레퍼런스 2, REF2에 이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그래도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저랑 같이 일했던 학생들이었죠. 근데 인강섭은 요 논문 쓸 때가 2011년인데 그때는 서영 엔지니어링에 있었지만 지금은 코비 코리아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압축응력 분포에 대한 거는 보시면은 파괴 때 압축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냐를 연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K1, K2, K3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K3 FCK가 최대 응력이에요. K3 FCK가 최대 응력이고, K3 FCK에다가 BC를 곱하면은 B는 폭이고 C는 중립축이니까 요것만 곱하면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인데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K1을 곱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력은 K1, K3에다가 FCK, BC다. 그리고 나서 합력의 작용 위치가 중립축 깊이 C의 K2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등가 직사각형으로 하려고 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요 면적이 같아야 되고, 합력의 작용 위치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압축응력 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K1, K2, K3를 실험으로 구하는 겁니다. 실험으로 구하는데,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설명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는 건데, 실험을 이렇게 해요. 실험체를 이렇게 디귿자로 만든 다음에 이 P1, P2 두 개의 압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는 세워서 했는데, 하나는 UTM으로 누르고, 요거는 UTM으로 누르고, 요거는 이제 강봉을 사용해서 오일잭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P1을 조금 가해요. 요거는 요 단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P1을 조금 가하면 압축응력이 작용하죠. 그 상태에서 P2를 조금 눌러다 가지고 요 밑에 변형률 게이지가 있는데 변형률이 제로가 될 때까지 살살 눌러요. 그러면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는 변형률이 크겠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을 중립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1을 다시 증가시키면은 압축력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P2를 조금 더 눌러가지고 여기를 제로를 만들어요, 또. 이렇게. 그걸 파괴할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조금씩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중립축이 되도록 제로가 되고, 됐는데 위가 딱 깨졌어. 그럼 실험 성공인 거예요, 이제. 그때 압축 연단의 변형률이 얼마인가 측정을 하고, P1하고 P2를 측정을 했겠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뒤에 이제 수식이 나오는데 K1, K3가 합력이라 그랬죠. 합력이니까 P1, P2를 더한 게 합력이고 그거를 요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K1, K3 곱한 값이 실험에서 나오고 K2도 팔 길이가 두 개니까 휨 모멘트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휨 모멘트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요 합력 모멘트 하나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K2를 구합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에서 K1, K3를 구했고 K2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콘크리트 합축 강도 16.6부터 80 얼마까지 실험했던 거겠어요. 83.5메가파스칼까지 실험을 해서 K1, K3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작용점이 어디냐, K2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압축응력 분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제안을 한 것이 우리 설계 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파괴 때 휨 파괴가 일어났을 때 극한 변형률도 이제 성공한 데이터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외국 데이터와 함께 전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캐나다 코드는 0.0035를 쓰고 있고요. ACI 코드는 0.003을 쓰고 있고, 유로 코드하고 재팬 시빌 엔지니어링 코드는 0.0035로 가다가 고강도에서 이렇게 낮춰요. 예. 그래서 각 나라의 설계 기준하고도 비교를 해본 결과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이 논문의 앞에 아마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극한 변형률, 휨 극한 변형률이 ACI 코드, 캐나다 코드, 유로 코드, 일본 코드, 그래서 얼마를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극한 변형률이 얼마나 민감하느냐, 0.003을 쓰는 거하고 0.004를 쓰는 거하고 휨 강도 계산할 때는 별 차이 없어요. 크게 중요치 않고,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기둥의 PM 상간도에서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이게 휨 강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에는 줄이자, 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의견으로 설계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응력 분포를 제한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김우 교수님이 고강도에서는 좀 더 가파르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좀 수정이 됐고, 그것이 지금 설계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코드하고도 다 비교를 한 결과가 이제 논문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콘크리트 학회에서 휘압축위원회에서 다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계 기준이 개정이 됐다. 이런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시간 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재료 쪽인데, 지난 시간에 이 콘크리트가 뭐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랬고, 거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요 그림을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골재 최대 치수에 대한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아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골재 치수가 작은 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최대 골재 치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보통 강도 콘크리트는 골재가 굉장히 커요. 근데 고강도 콘크리트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 골재 사이즈를 우리나라에서는 25mm를 지금 쓰고 있는데, 쇠석 부순 자갈은 지금 20mm로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표준시방서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레미콘 관련된 분들이 조금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개정하기로 다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20mm로 낮춰질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거는 19mm 혹은 20mm입니다. 그게 인치 단위로 해가지고 반올림 하다 보면 19mm나 20mm나 거의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외국 자료에 보면 19mm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19mm, 20mm. 그래서 국제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20mm로 다시 개정하려고 이렇게 다 합의는 된 상태예요. 그런데 골재가 작으면 왜 강도가 높냐 이거예요. 뭐냐면은 풀이 닿는 면적하고 골재 최적하고의 비율 때문에 그래요. 최적은 지름의 세제곱이죠. 세제곱이고 면적은 제곱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최적 늘어나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적 줄어드는 것보다 면적이 더 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풀이 닿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요. 골재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래서 풀칠 한 대가 단단해야 되는데
풀칠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이거지. 골재가 작으면은. 예, 최적의 비례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재 사이즈를 작은 거를 써야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제가 93메가파스칼까지 뭐 옛날에 실험을 했다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은 골재 사이즈 14mm를 썼었던 것 같아요. 최대 골재 사이즈 14mm. 그래서 고강도가 될수록 최대 골재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근데 이걸 줄이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골재, 이거 조그만 골재 모아서 하려다 보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점점 비싸져요. 예, 그 얘기를 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진짜 압축 강도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콘크리트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압축 강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위치별로 다 다르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압축 강도를 뭐라 그럴까, 산정한다 그럴까요? 이게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0.85 FCK 이래 가면서 15%는 뭐 대충 왔다 갔다.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요 형상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관찰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것에 따라서 응력 분포가 결정된 거죠. 우리 설계할 때 쓰는. 또 하나 탄성계수 얘기를 했어요. 탄성계수를 골재하고 시멘트 페이스의 비율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합이 중요한 거죠. 시공에서 골재하고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어떻게 배합했느냐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데이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편차가 크다 거죠. 그리고 그때 했던 게 이거였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높으면 탄성계수가 항상 크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역전되는 경우도 많다. 이걸 이해하자. 그래야 콘크리트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이거가 들어간 게 2007년 설계 기준이에요. 2007년 설계 기준 개정할 때, 그때 제가 간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카이스트 김징흥 교수님이 그 전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쓰고 있던 이 탄성계수식 2개 썼었거든요. 낮은 강도는 요거 ACI 코드에 있는 거, 강도가 조금 높으면 카라스킬러 교수님의 식, 이렇게 2개를 썼는데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3분의 1 제곱을 제안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8,500의 3분의 1의 평균 압축 강도를 제안해서 들어간 게 2007년도예요. 그때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강 외국 데이터 추세를 보고 김진근 교수님이 이걸 제안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신뢰가 중요하다, 사람이라는 게. 믿음과.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었지만 그래도 김진근 교수님이 제안했으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다. 그만큼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동료 후배들, 선후배들이. 그래서 합시다 그러고 넣었어. 다만 평균 압축 강도를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어서 유로코드처럼 플러스 8메가파스칼로 그때 했다가 2012년 기준 개정할 때 고전에 이제 성능 중심 설계 기준 연구단이 5년 동안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정리가 됐어요. 그때 서경대학의 김지상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레미콘 다 수거해가지고 데이터 한 게 이게 김지상 교수의 데이터예요. 김지상 교수 보고 야, 데이터 내놔 그래가지고 내가 뺏은 게 아니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김지상 교수가 그때 평가하기에는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나라 데이터만 갖고 평균을 해봤더니 얘가 8,600이 평균값에 맞대요. 그래서 설계기준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야, 김지상 교수가 8,600이라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대부분 다들 그냥 놔둡시다 이랬어요. 8,500이나 8,600이나 85분의 1 정도 차이니까 오차 크지도 않고 약간 보수적으로 해도 괜찮다. 8,600보다 8,500. 그래서 이미 2007년도에 그렇게 들어갔으니 12년도 개정할 때 굳이 손대지 말자. 별 문제 없다. 그래 놓고 김지상 교수 데이터를 보고 김진근 교수님 보고 잘 맞네요.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도 없었는데 뭐 어쭈 잘 맞췄다. 박수 치고 술 한잔 사세요. 뭐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요게 있었는데 요거는 CI예요. 이니셜. 초기 접선 탄성 계수인데 요건 크립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고 구조 계산할 때 요걸 쓰진 않아요. 크립 해석할 때 들어가는 탄성 계수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12년에 김지상 교수의 연구 결과로 이거 4에서 6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 히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휘압축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거를 쭉 설명을 드렸고, 그게 이제 극한 변형률하고 응력 분포에 대한 얘기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실린더 압축 강도 실험에서 축 압축으로만 실험하면 여기 엡실론 C 제로 정점 변형률에 가면 깨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계다 이거죠. 한계고. 그러나 휨 모멘트를 작용시키면은 여기서 깨지지 않고 더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형률 경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엡실론 CU까지 간다. 그 얘기를 드렸고, 요 n은 요 올라갈 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직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설계 때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합력하고 합력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파하고 베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파는 요거의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면적이 직사각형의 80%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게 이렇게 줄었으니까. 그리고 작용 위치는 위에서 중립축의 0.4배인 위치다. 이게 이제 베타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를 미리 계산을 해서 테이블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설계했으면 되고,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를 만들 때도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고, 작용 위치가 같아야 되는데, 고강도로 갈수록 요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에타를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그 면적하고 작용 위치를 같게 만들다 보니까 저강도에서는 뭐 요거 없어도 잘 맞아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에서 40메가파스칼 이하할 때는 에타가 1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고강도로 갈수록 이게 잘 안 맞아서 요거를 맞춰주려면 면적을 조금씩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타가 0.97, 0.95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게 면적을 갖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작용 위치를 갖기에 픽스를 해놓고 면적을 갖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베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베타1은 등가 직사각형 분포의 깊이 전체죠. 그래서 베타1은 베타의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 그래놓고 베타1이 베타의 2배인 이유가 뭐냐? 뭐 직사각형이니까 그렇지 뭐 가운데고 뭐. 자, 에타를 추가한 이유가 뭐냐?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합축 강도가 증가하면 n이 감소한다.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극한 변형률, 휨 극한 변형률은 조금씩 줄고, 취성이죠. 조금씩 줄고, 그렇지만 정점 변형률은 조금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점점 정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에타가 감소한다. 아까 얘기를 했던 거. 그 다음에 베타1이 또 감소하게 되죠. 위로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학부생들한테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가끔 설명을 합니다. 요걸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놓고 봐라. 도심의 위치가 여기 있을 텐데 고강도이면은 합력의 위치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니?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등가 직사각형으로 하더라도 합력의 위치가 이제 조금씩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베타온 값이 자꾸 준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들 응력 분포에 대한 거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코드가 ACI 코드에 있는 거를 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ACI 코드는 이런 등가칙사각형 응력 분포를 썼었다. 네, 그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우리 기준이 된 거죠. 이런 내용들 아마 3장에서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제가 더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미국의 ACI 코드, ACI 회장이 작년에 와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재밌는 내용도 그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3장에서 소개를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 다음 아이템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예요. 콘크리트 인장 강도 시험하는 방법이 3가지를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직접 인장 시험 놓고 그냥 땡기는 겁니다. 실험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잡을 데가 없어 이게. 그래서 강구조 이 시편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은 이렇게 크게 만들죠. 그게 잡으려고 그래. 어디 이렇게 잡을 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장으로 직접 인장을 하려면 이렇게는 실험이 안 되고 여기를 이제 크게 만들어야 돼. 머리를. 그래야 이제 잡고 이렇게 당길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쪼개 인장 시험이 있습니다. 어차피 압축 강도 시험하려고 공시체 만들었으니까 그건 뉘어놓고 눌러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퍼지면서 쪼개질 텐데 그 응력을 계산하는 거죠. 세 번째, 휨 인장 시험이에요. 4포인트 밴딩을 해서 밴딩 모멘트 줘가지고 맨 밑에 응력이 최대일 텐데 못 견디면 찢어지는데 쫙 찢어져요. 서서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취성이에요. 균열이 발생하자마자 폭삭 주저앉아요. 그래서 학부생들 보면 그러죠. 야, 균열 생긴 거 구경하려고 요 밑에 이러고 있지 마라. 다음날 여기 이제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오는 거지. 폭삭 주저앉으니까. 취성이다. 이래요. 자, 이걸 시험을 해가지고 구한 게 1번 Direct Tensile Strength예요. 직접 인장 강도에 직접 당긴다. 그중에서 평균 인장 강도가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분포가 나오니까 그 중에 평균 값을 표현한 게 FCTM이에요. F의 C, 콘크리트, T, 텐사일, M, mean value입니다. 평균값, 평균값을 내야 됩니다. 교량 설계 기준, 콘크리트 한계 상태 설계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직접 인장 강도로. 스플릿 텐사일 스트렝스는 두 번째 건데, 아유, 쪼개는데, 찌개미로 잘못 표현됐네. 쪼개 인장 강도, 뭐 실험을 해가지고 P를 구하면 이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장 강도를 구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설계에 직접 쓰지는 않아요, 보통. 왜냐하면 이게 실제 구조물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flexural tensile strength, 혹은 modulus of rupture라고 얘기를 하죠. 휨 인장 강도, 파괴 계수, modulus of rupture를 번역하면 파괴 계수예요. 이렇게 쓰거나, 의미는 휨 균열 강도죠. 휨 모멘트에 의해서 균열이 시작되는 강도다. 다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매번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설계 기준에서 이제 식을 표현을 해놨는데, 강도 설계법 기준에서는 KDS 14, 20 기준에서는 F sub R이라는 심볼을 쓰고 있고, 교량 한계 상태 설계법 KDS 24, 14, 21에서는 FCTM, FL이라는 심볼을 써요. flexur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인장 강도인데 이건 휨이야. FL이 없으면 직접 인장 강도고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이 실험은 150, 150, 530mm의 묵은 콘크리트 공수체 실험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작은 사이즈다 이거야. 사이즈가 작아요. 가로 세로 150mm인 사각형의 길이가 뭐 530인데 되게 작은 걸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서 데이터를 찍은 게 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고 미국 데이터인데, 그래서
설계 기준에는 FR은 강도 설계법 기준에 0.63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고 0.63 루트 FCK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설계 사용해 우리가. 이 데이터의 의미는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예? 그래서 얘보다 한 60% 수준으로 낮은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한 1.6배 정도의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압축 강도가 증가하면 인장 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역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똑같아요. 탄성 계수랑. 그래서 압축 강도가 높아도 인장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강도가 높은데 균열이 먼저 생길까? 이상하다. 불량품인가? 불량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게 콘크리트예요. 이거를 이해하자. 이거죠. 자, 콘크리트교 한계상태 설계법은 직접 인장 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라. 근데 대부분 설계자가 실험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수식으로 씁니다. 인장 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수식으로 FCTM은 0.3의 FCM 평균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승을 쓰게 돼 있어요. 요거 계산을 합니다. 역시 여기 평균 인장 강도는 평균 압축 강도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4에서 6을 더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값을 씁니다.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한 다음에 하한 값은 5% 분위수,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아래 5%에 해당하는 거는 평균값의 70% 정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없지만 맥시멈 값은 1.3배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은 평균값이 1.3배. 설계 기준에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설에 있는 건데 여기 한계상태 설계법 기준에 해설에 있는 건데 FCTM, FL이 규정되어 있어요. 휨일 때는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 1.6배기 1000분의 H의 FCTM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600mm면 부재 두께가 600mm면 1000분의 600에서 얘가 0.6이에요. 빼면 1이야. 그러니까 600mm인 경우에는 휨 인장 강도나 직접 인장 강도나 같다 이거야. 그런데 부재 사이즈가 600mm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300이었다. 300이면은 얘가 0.3이죠. 빼면 1.3이야. 그래서 휨 인장 강도가 직접 인장 강도의 1.3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재 사이즈가 크면 휨 인장 강도나 직접 인장 강도나 같다.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휨 인장 강도가 직접 인장 강도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맨 위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봐. 그런데 직접 인장 시험체를 만들어요. 여기다 철근이 있다고 칩시다. 철근까지. 뭐 있으나 없으나. 얘를 당겼을 때는 전체 단면의 응력이 똑같죠. 그게 직접 인장 강도야. 그런데 휨 인장 실험체는 요 실험을 할 때는 휨 모멘트로 이렇게 하니까 중립축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응력이 커져요. 그래서 인장을 받는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균열에 대한 세미나 했을 때도 내가 이 얘기 했었어요. 철근이 있는 위치에서 균열 검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철근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여기에 인장 응력이 이렇게 경사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사진 상태로 인장 응력을 작용하면 균열 강도가 높아져. 이것보다 이때가 균열이 더 늦게 생겨. 응력이 더 높을 때 생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땡길 때가 최악이야. 맨 밑에만 많이 땡기고 위는 좀 덜 땡기면은 콘크리트 균열 강도가 커져. 이렇게 커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강도 설계법에서 있는 FR식을 계산한 거하고 한계상태 설계법에 있는 FCTM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항상 얘가 더 커요.
이해가 되죠? 얘는 휨 인장 강도고 얘는 직접 인장 강도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위에다가 그림을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부재가 굉장히 커. 예? 부재가 예를 들어서 3m야 3m. 3m면은 중립축이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인장 측에 철근 있는 쪽을 이렇게 와서 쭉 경사 효과가 있는데 있어도 워낙 두꺼우니까 밑으로 쫙 내려가 보면 여기 있는 응력 분포가 이거에 더 가까워. 이해가 되죠? 네? 이게 더 가까워. 그래서 요즘에 내가 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단국대 건축 대학원에서 내가 이 얘기 또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유로 코드는 처음 코드를 만들고 이럴 때 토목 구조물을 염두에 두어서 주로 만들어서 대형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ACI 코드는 기본적으로 빌딩을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재 사이즈가 좀 작은 거를 생각해서 시작을 하느라고 이제 휘민장 강도를 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건축하는 분들한테 건축 시스템에 이제 전이보라는 게 있어요. 예, 밑에 공간을 넓게 하려고 위는 기둥이 촘촘한데 밑에는 기둥이 없어. 예? 그럼 중간에 보가 엄청 두꺼워. 그 위에 집중화중이 들어간 기둥이 몇 개 있는 거죠. 예, 전이보 혹은 전이 슬래브를 만듭니다. 건축에서. 그럼 얘가 3m 이래. 2m, 3m 이래. 그러면 그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이 휨 인장 강도 쓰는 게 맞겠냐, 직접 인장 강도 쓰는 게 맞겠냐라고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코드에 있는 거를 막 적용하는 게 능사냐, 실제 구조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식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인장 강도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 인장 강도를 갖고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철근비예요. 최소 철근량을 얼마로 쓰면 되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설명을 했죠. 철근을 무지하게 조금 넣고 실험해봤다. 그랬더니 공칭 강도가 균열 강도보다 더 낮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굉장히 취성 파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 휨 강도가 균열 휨 모멘트보다 많이 크도록 1.2배 정도 이상 크도록 하려면 철근을 얼마큼 더 넣어야 되겠죠. 네? 예, 그게 최소 철근 단면에 대한 기준 개정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코드도 강도 설계법 코드에서 ACI 코드처럼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철근량. 그래 놓고 부모멘트가 작용하는 그 T형 단면인 경우에는 이걸 2배를 써야 되니까 복부폭을 뭐 2배로 해서 계산해라. 약간 편법이야,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한 게 휘압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갖고 설명하면서 이 식이 일관성이 없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1.2배 MCR로 기준을 개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한계상태 설계법 기준에도 최소 철근 단면적 규정이 있어요. 따로 규정이 있는데 식이 이랬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철근의 응력인데 보통 항복 강도를 많이 써요. FY. 근데 설계자에 따라서 좀 많이 넣고 싶으면 FY 대신에 다른 값을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FCT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예요. 그거의 비율대로 넣는데 한계상태 설계법 기준에서는 직접 인장인 부재, 직접 인장인 인장 부재에도 적용하고 휨 부재에도 적용해요. 그래서 인장 부재인 경우에는 순수 인장을 받을 때는 요 K sub C가 1.0이고 휨일 때는 0.4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부재나 휨 부재나 다 써. 그러나 위에 있는 강도 설계법에 있는 요거는 휨 부재에만 쓰는 거죠. 휨 부재만 따로. 인장 부재는 못 쓰는 거예요. 휨 부재만 넣는 거고 이거는 둘 다 되는 거고. 비율도 됩니다. 인장력과 휨 모멘트가 같이 작용하면은 이 비율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유니파이드 된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상태 설계법 쪽이.
그때 유니파이드 코드라는 거는 어떤 경우도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통합된 기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휨부제인 경우에는 이게 0.4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콘크리트의 크립 뭐 다 아시겠지만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크립은 콘크리트가 뭐라고? 돌을 풀로 붙인 거라 그랬어요. 크립은 돌에서는 안 생겨요. 돌에서는 안 생기고 시멘트 풀에서 생겨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돼. 돌에서는 안 생기고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생기니까 시멘트 페이스트가 아직 안 굳어서 끈적끈적해서 말랑말랑할 때 하중이 들어가면 많이 눌리겠지요. 그래서 초기 하중이 중요한 거예요. 초기 하중의 재령. 그래서 거푸집을 언제 띄었냐는 거죠. 예, 자중이 딱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일주일 만에 거푸집을 띄었다. 옆에 건물은 뭐 2주일 만에 거푸집을 띄었다. 그러면 초기 재하 재령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상태에서 하중이 들어갔어. 그럼 크립이 별로 많이 안 생기는 거지 앞으로. 근데 아직 안 굳은 상태에서 하중이 들어갔어. 그럼 많이 크립이 생기는 거죠. 장기 처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입주를 했어. A동, B동이 있었는데, 뭐, 들어가 봐서 30년쯤 지나서 보니까, A동은 뭐 괜찮은데, 베란다에 창문 틀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잘 여닫히는데, B동은 이상하게 이게 창문이 안 닫혀, 이게. 베란다에 창문이 삐걱삐걱거리고, 문 닫으면 밑이 좀 벌어져 있고, 비 막 들이치고, 왜 그럴까? 장기 처짐이 달라서 그런 거죠. 처음 입주했을 때는 똑같았는데, 그래서 캠버를 두는 거죠.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계산해서 그만큼 살짝 위로 올려. 그러면 자중 때문에 딱 수평이 되겠죠. 거기다 창틀을 끼웠어. 이제부터 내가 잘 여닫히고 스무스하고 문도 잘 여닫히는데 장기 처짐 때문에 조금씩 밑으로 처지니까 이제 창문 틀이 찌그러지는 거지 이제 막 조금씩. 그래서 이제 안 닫히고 삐걱삐걱거리고 뭐 안 열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구조물이 점점 낡아지는 건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크립이다 이거죠. 시공한 사람 알죠? A동 공사할 때는 그 공기대로 쫙쫙 했는데 B동은 공기 못 맞추겠어. 어떻게? 야, 거푸집 빨리 뛰어. 동물이 빨리 뛰어. A동은 2주일 만에 한 층씩 올라갔는데 B동은 급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올라갔어. 막 공기 맞추려고. 그럼 벌써 초기 재하 재령이 확 차이가 나니까 입주했을 때는 모르지만 몇십 년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게 크립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크립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배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리고 얘가 하중이 제거되면은 다시 복원이 돼서 탄성 복원이 좀 일어나지만 원래대로는 안 돌아온다. 거죠. 그리고 초기에 복원을 시키면은 크립 복원도 있어요. 하중에 의해서 복원되는 돌아오는 게 탄성, 일라스틱 리커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조금씩 더 돌아오는 거를 크립 리커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재령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잔류 변형은 남기 때문에 결국 장기 처짐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콘크리트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탄성 변형률을 계산하고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률의 몇 배냐 이거야 크립이. 그것을 크립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mm가 쳐졌다. 그런데 나중에 20mm가 더 쳐졌다. 그럼 크립 계수가 2.0이라는 소리죠. 2배가 더 생겼다는 얘기니까 이것을 크립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크립 계수로 표현을 합니다. 몇 배냐는 것으로. 그랬을 때 크립 계수는 보통 시간이 오래 지나면 1.5에서 3.5 사이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1년 동안에 80%쯤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년쯤 지나면 한 90%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는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결국 초기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처짐 같은 거 계산할 때 토탈 디플렉션은 일라스틱 디플렉션, 탄성 처짐이 하중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크립 때문에 생기는 장기 처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PSC에서도 이 크립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프리스트레싱 포스가 줄어드는 요인도 바로 크립이기 때문에 4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크립 때문에 줄어드는 긴장력에 대해서 4장에서 공부합니다.